안녕하세요. 헛다리 수학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도대체 문자를 수학에서 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가 라는 얘기와 문자가 있는 식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를 수학에서 왜 쓰는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첫 번째는요, 문자를 쓰면 여러 수를 대표해서 한 번에 팍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분수라고 하면 여러분, 분수라고 하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야 라고 수많은 예를 들어야 되죠. 이 분수를 대표해서 어떻게 한 번에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 정수가 있고 정수가 있는 이런 수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면요, 분수는 a분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리고 a, b는 정수야. 물론 a는 0이면 안 돼. 이런 설명으로 분수의 모든 분수의 설명, 분수의 정의를 한 번에 탁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를 사용하면. 모든 수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를 일반화시킨다, 어려운 말로 일반화시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네모 더하기 4분 5, 이 네모는 뭡니까? 네모는 2야. 이런 식으로 식이 있는데 모르는 어떤 숫자를 주려고 할 때 네모를 썼었죠. 이런 식을 여러분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방정식이란 개념을 배운 거예요. 사실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라는 식도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등식인데 모르는 문자가 있어요. 그럼 방정식입니다. 이런 방정식을 깊이 있고 넓게 확장시켜 배우기 위해서 문자를 쓴다라는 거죠. 문자를 쓴다. x 더하기 3은 5 이렇게. 그 방정식을 좀 하려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문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또는 같은 맥락으로 네모 대 세모는요 1대2의 관계가 있어요. 두 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 아, 네모를 x라고 하면 다른 문자를 써야겠죠. y라고 해서 x 대 y는 1대2다. 여러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놓으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y는 2x란 식이 나오죠. 이런 두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또 넓고 깊게 배우려면 문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크게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문자를 배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이거. 방정식 함수 하려고 우리가 문자 싹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뒷부분에 이제 방정식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여러분 정비례 반비례라는 개념이요, 함수라는 개념이요. 그래서 문자를 배운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은요, 문자가 이럴 때도 쓰여요, 수학에. 예를 들어서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 초등학교 때. 또는 삼각형 A, B, C가 있다. 여러분, 문자죠? 근데 이럴 때는 문자가 수학적인 의미의 문자라기보다는 단순히 특정한 어떤 이름, 이 꼭지점의 이름들을 나타내는 거죠. 언어적인 의미의 그냥 문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는 이 1번, 2번이 중요한 거고, 하지만 등장하긴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름을, 막연한 어떤 상황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문자를 쓰기도 한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수학적 의미는 아닌데 문자가 등장합니다. 어떨 때요? 예를 들어서 함수를 나타낼 때 fx라고 이렇게 써요. 이 f가 함수란 뜻이에요. 펑션.
또는 최근에 배운 것 중에 뭐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G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교과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대라는 의미에서 greatest에 G를 쓴 거죠. 최소 공배수도 least, 가장 작은의 의미, 최소, 가장 작은의 의미인 least에 L을 쓴 거예요. 또 나중에는 뭐 나머지의 의미에 R을 쓰기도 하고 반지름을 또 뭐 스몰 R로 쓰기도 하고 이런 식의 표현들은 수학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니고 어떤 단어의 이니셜, 간단히 그 약자, 국어적인 의미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도 문자가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수학적 의미의 중요한 등장은 이 두 가지다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가 수학에 쓰이는 이유를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필요한 용어들인데 문자가 있는 식,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2x-3을 많이 예를 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써보고, 이 식에서 이름을 하나씩 붙이는데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요 우리가 개수라고 표현해요. 개수. 이 개자가 계량기,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개수라고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자가 있는데 여러분, 문자가 x가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쓴다고 말씀드렸냐면 x의 거듭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의 거듭제곱 표현을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해요. 차수. 숫자의 거듭제곱을 우리가 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수?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차수라고 얘기해요. 차수. 그런데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는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니까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차수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식을 1차식이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1차식. 차수가 1차다라는 얘기죠. 상수항은요, 이걸 우리가 문자가 없는 식을 상수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항 얘기를 벌써 드렸네요. 항의 의미는 뭐냐면 항의 의미는 덩어리의 의미예요. 여러분, 덩어리. 항아리 있죠? 한 덩어리다, 이런 의미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2x가 한 덩어리고 마이너스 3이 한 덩어리로 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x에 2차 항을 쓰고, 2차 항, 이 항이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고 쓰면 이게 하나의 항이고 덩어리,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의 의미가 뭐냐면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얘도 5하고 x하고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고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에는 항상 더하기나 빼기가 연결되어 있다. 더하기 빼기 사이에 하나의 모습을, 하나의 식을, 더하기 빼기에 있는 하나의 식들을 그냥 항이라고 표현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걸 2차 항, 이걸 1차 항, 이걸 상수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식을 1차식, 2차항도 있고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으면 여러분 몇 차식이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을 따라서 2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식. 여기는 1차항도 있고 상수항도 있으니까 가장 높은 항을 따라서 1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수항은요, 0차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0차항.
중학교 때 그런 개념을 배우진 않지만 영창, 2창, 1창, 영창. 네. 자,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항의 의미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단항식, 다항식 얘기를 안 드렸군요. 항을 왜 구분하는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3, x의 제곱, y의 세제곱, z, a, b, c 여기 5, 4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3 뭔가 길죠? 또 여기에는 A3 더하기 X 더하기 Y라는 식도 있다고 해볼게요. 두 식 중에 항이 많은 건 어떤 식일까요? 항은 덩어리다. 덩어리는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곱하기끼리는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한 덩어리. 그러면 여기에는요, 항이 1개,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3도 그냥 곱하기로만 1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는 그냥 x, 1 곱하기 x, y도 1 곱하기 y.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은 3개다. 여기는요, 1개인 거죠. 1개. 이렇게 항이 1개인 것을 단항식이라고 얘기해요. 단항식. 항이 3개죠. 다항식. 1개, 2개 이상을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단항식도 여러분 다항식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단항식도 다항식의 한 종류라고요. 여러 개가 있다는 건 한 개들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도 여러 개의 일종이다. 말장난 같죠 좀? 단항식은 다항식의 일종이다.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다항식도 한 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식에다가 5라는 숫자를 곱해 볼게요. 5라는 숫자를 곱해 볼게요. 곱하기 5. 이 다항식에도 곱하기 5를 해보려고 그래요. 곱하기 5.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요게 수학에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큰 의미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5를 곱한다. 그런데 단항식은요, 곱으로만 이루어진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할 때 그냥 이 숫자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죠. 3에다가 5를 곱해. 무슨 말씀이냐? 이 5가 이 각각의 문자에 곱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앞에다가 5만 곱하면 돼요. 그냥 5만 곱해. 그래서 15라고만 딱 쓰면 되죠. 5를 곱하면. 이런 게 단항식이라는 거예요. 항이 하나라는 것은 곱할 때 그냥 한 번만 딱 곱해주면 돼. 근데 다항식은요, 얘기가 달라지죠. 항이 여러 개야. 세 덩어리로 쓰여 있어. 세 덩어리로. 그래서 5를 곱하면 여기도 5를 곱하고 여기도 5를 곱하고 여기도 5를 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를 곱하면 15 더하기 5x 더하기 5y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괄호를 쳐야죠. 그렇죠? 네. 이게 다항식의 어떤 의미다. 그리고 우리가 항이 덩어리라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아리의 의미다. 한 덩어리다.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이다. 항과 항 사이에는 그러니까 더하기나 빼기가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상의 용어에선 거의 안 쓰지만 여러분, 법 있죠. 법조문에 쓰입니다. 법조문에. 예를 들어서 152조 이런 법조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법 15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판결하겠습니다. 조라는 의미도 어떤 묶음인데, 이 항도 묶음인 거죠. 작은 묶음. 그러니까 3항이라는 것은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그 내용 전체에 의거해서, 전체 이 덩어리에 의거해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항이라는 용어도 일상에서 거의 안 쓰이지만 있긴 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공부하시기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